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유튜브에 올라 있는 동영상은 다 잘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스피노자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동영상이었는데요. 어, 최대한 쉽게 얘기하려고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6년 전쯤 학교에서 한 강연이었는데요. 음, 대충 스피노자가 어느 시대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기회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스피노자의 최후 저작,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저작 정치론 강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 책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도 구입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학교에서 구입을 하면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공지사항 보시고 학교에 잠시 들러서 사회과학 연구원에 있는 황소미 조교를 통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 강독을 위해서는 서론 파일을 제가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요. 자료실에 있는 파일을 미리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할까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스피노자는 1632년에 태어났습니다. 1632년이라고 그러면 느낌이 거의 없죠. 17세기라고 부르죠. 17세기 유럽은 어떤 시대였을까요? 제가 동영상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실 그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유럽에서는 근대 초기라고 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근대라고 제대로 부를 수 있는 그 시대가 18세기라면 18세기를 낳은 시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7세기에 정말 쟁쟁한 학자들이 유럽에서 탄생하는데 그 학자들의 그런 변화의 몸부림 또는 새로운 것을 추구한 결과로 비로소 18세기, 19세기 이런 근대 서양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 1632년에 태어났는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상업이 가장 번창한 도시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오늘날의 비유하자면 뭐 뉴욕, 런던 이런 곳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상업, 자본주의, 오늘날로 치면 이제 금융자본주의가 가장 발전한 곳 하면 당연히 이제 뉴욕을 꼽을 수 있을 텐데 당시로서는 암스테르담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초로 주식시장이 있고 선물 거래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17세기 암스테르담은 세계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사람은 아니고 포르투갈 출신의 이주민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한편으로는 유대적, 즉 히브리적인 전통에도 속해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유럽적인 것을 배웠고 그래서 동시에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포지션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 전까지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 포르투갈을 지배하고 그리고 유럽을 정복해서 네덜란드를 식민지로 삼아서 총독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옛날 말하자면 신교 국가였는데 구교 국가인 스페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신교와 구교 간의 갈등 그리고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정치적 충돌 이것이 이중적으로 겹쳐 있는 공간이었어요. 바로 이런 갈등 상황에서 살면서 동시에 이주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복잡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스피노자가 짧은 생을 마감했어요. 44,
그러니까 만 45세를 채우지 못하고 죽었는데요. 지난 2월 21일이 스피노자 기일이었습니다. 2월 21일에 추운 겨울에 2월 이쯤에 유럽에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되게 습하고 춥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겨울은 상대적으로 건조한 편이고 여름이 습한 편이라면 유럽은 여름이 건조하고 겨울이 습해요. 그래서 습한데 추우면 정말 춥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스피노자는 이제 어머니 쪽 유전 때문인지 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폐가 별로 안 좋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게다가 이제 자기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렌즈 세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세하게 나오는 이 가루를 이제 수시로 마셨던 거죠. 오늘날처럼 무슨 이제 필터 장치가 있는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결국 폐병이 계속 나빠져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기 직전까지 쓴 책이 바로 이 정치론입니다. 자, 제가 올려드린 파일을 한번 보십시오. 41쪽을 보면 일종의 이제 서문격으로, 왜냐하면 이 책은 스피노자가 죽기 직전까지 쓴 책이었기 때문에 미완성입니다. 마지막까지 다 완성을 하고 출판을 위해서 뭐 교정도 다 보고 뭐 이런 상태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쓰다가 도중에 죽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죽고 난 후에 스피노자가 쓴 원고를 모아서 이제 유고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앞에 서문도 붙이고 중간에 뭐 교정도 보고 맨 뒤에 이제 아쉽게도 이 책은 이렇게 끝났다, 뭐 이렇게 다 이제 편집을 해서 출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서문 격으로 붙인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스피노자가 죽기 한 해 전쯤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바로 마지막 죽기 전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스피노자가 어떤 계기로 정치에 관한 책을 쓰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맙게도 당신의 편지가 나에게 어제 전달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당신이 베푼 그토록 세심한 배려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합니다. 만약 내가 모두에게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당신에게 더 적합하다고 믿는 일, 즉 정치론의 지필에 붙잡혀 있지 않다면 이 기회를 어쩌면 지나가게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당신이 계기가 되어 나는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를 지금 이 편지 수신자가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신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거칠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자면 철학적인 사람보다는 정치적인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내가 모두에게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당신에게 더 적합하다고 믿는 일, 즉 정치론의 지필에 붙잡혀 있지 않다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계속해서 철학적 관심을 발전시켜 왔고, 그리고 17세기 중후반 네덜란드 또는 유럽, 서유럽의 환경 속에서 나름 철학적으로 명성을 얻었어요. 그래서 스피노자를 따르는 서클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로 주된 관심사가 철학, 그리고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동시에 그 당시적 상황에서는 신학과 관련해서 반신학적 또는 종교 비판적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이면서 철학적인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고, 그 사람들과 주로 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켰던 거죠. 그런데 철학적 논의와 종교적인 논의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산속에 우리가 돌을 닦으러 산에 들어가서 명상을 할 수 있어요. 폭포 아래 앉아서 명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세속으로부터, 속세로부터 초탈해서 진리에 다가가려고 노력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진리를 찾는 과정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상상한다면
고독한 방식이에요. 순례의 방식이고 사막을 횡단하는 것과 같고, 아니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도 나오듯이 동굴 속에서, 깊은 동굴 속에서, 캄캄한 동굴 속에서 환한 빛이 있는 바깥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여정처럼 묘사가 돼요. 자기 혼자서 하는 고독한 작업이죠. 주위의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종교적 진리가 됐건 철학적 진리가 됐건 진리를 탐구하는 길은 그렇게 고독한 길로 묘사되지만, 정작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달았다 한들 눈을 떠보면 자기는 이 세상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주위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와 똑같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외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심지어 박해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정치적 현실이고 사회적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17세기에도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에서 스피노자와 스피노자를 둘러싸고 있는 친구들은 철학에 관심이 있고 종교적 진리에 관심이 있어서 으쌰으쌰 했지만, 눈을 떠서 주위를 둘러보면 그곳은 굉장히 엄혹한 정치적 현실이에요. 그 현실이란 뭐냐? 한편으로는 스페인과 네덜란드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독립을 하나 마나 또는 독립을 한 후에도 시시각각 주위에서 다시 네덜란드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음모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국내적으로는 왕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다시 왕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세우려는 사람들, 더 급진적으로 민주정을 세우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옥신각신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내전 직전의 상황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안에서 철학적 진리도 추구하는 거고 종교적 진리도 추구하는 것이지, 이렇지 않은 아주 깔끔하게 오염이 제거된 완전히 진공 상태이고 무균 상태에서 철학적 진리와 종교적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말년에 가서, 물론 1670년에도 중간에 바로 이런 현실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현실에 개입하기 위해서 신학 정치론이라고 하는 책을 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76년경 죽기 한 해 전에 바로 네덜란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럽의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책을 쓰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정치에 관한 책인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철학에 관한 책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유익한 책은 아니에요. 철학은 여러분들 재미없죠, 벌써. 왜요? 어려우니까. 스피노자가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흔히 에티카라고 라틴어 책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의 맨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뭐냐면, 모든 어려운 것은 그것을 이루기 어려운 만큼 드물다. 모든 뛰어난 것은, 모든 프레클라라, 모든 탁월한 것은 이루기 어려운 만큼 드물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윤리학은 철학적인 글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다룬 책인데, 이 책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 그것은 진리, 철학적 진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도 드물고 실천하는 사람도 드물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의 길이라면, 스피노자가 또 다른 책을 썼는데요. 신학 정치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1670년에 썼고요. 이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은 이후에 쓰기는 썼는데, 이 책 역시 살아있을 때 출간하지는 못했고, 미완성은 아니에요. 완성된 작품인데 출간하지를 않았고, 죽은 후에 6호집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간 연도야 이제 1677년이 되는 거죠. 뭐냐면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리고 모두에게 유익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종교적 진리나 철학적 진리, 특히 철학적 진리가 모두에게 유익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종교적 진리는 그 중간에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를 어떤 특정인만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철학적 진리는 매우 드물게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다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깨닫는다고 해서 다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다시피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깨달음, 진리를 깨달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물론 실천하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거죠.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정치는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말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정치에 관한 글을 씁니다. 자, 그 말은 국가가 또는 정치가 올바로 형성되어 있어야 많은 사람이 이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철학적 진리가 중요한 것은 철학적 진리가 명징하게, 명석판명하게, 매우 정확하게 인지되어 있고 인식되어 있고 뭐랄까 증명되어 있다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에겐 유익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기는 어렵지만 정치적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면, 정치 제도가, 국가가 올바르게 만들어져 있다면, 심지어 그 국가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조차 이로움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들어보세요. 자, 종교적 진리나 철학적 진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도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피노자의 생각에 철학과 종교와 정치는 구분되는데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보편적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종교는 종교를 믿는 사람만 유익을 누릴 수 있겠죠. 또는 종교를 믿는다는 얘기는 동시에 그 종교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철학 또한 마찬가지로 그것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유익하겠죠. 그러나 그만큼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드물고 종교는 그거보다는 덜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피노자가 보기에 정치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더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실천 자체가 불가능하고 깨닫더라도 실천도 못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이 양극단적인 대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무단횡단을 함부로 하다가는 차에 치여서 죽겠죠. 그럼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법, 그리고 신호등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안전하게 해요. 그러나 굳이 그것을 우리가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본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호등이 있고 또 신호등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경찰이 있고 벌금이라고 하는 제도, 벌칙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키지 않을 수 없게 강요되죠. 그러니까 정치는 동시에 강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철학에 강제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철학적 진리를 깨닫도록 강제하면 깨달아지나요? 불가능하죠. 이것은 강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유의 영역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율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동시에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철학의 영역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기서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떤 수학 문제 풀듯이 답을 안다고 해서 끝나는 그런 거가 아니라 실천적으로 그래서 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과 관련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종교는 이 중간에 있죠. 왜냐면 종교를 가진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는 순수하게 사변적이고 철학적인가요? 물론 철학도 실천을 포함하지만 정치처럼 강제가 포함되어 있나요? 반반이죠. 예를 들면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믿고 실천하라고 해요.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는 자율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생활하도록 유도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고 하는 강제 조항이 있죠. 예를 들어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영원히 저주를 받고 심지어 지옥에 간다. 이런 식의 스토리가 있어요. 즉 종교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자, 종교와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 좀 더 설명할 일이 많은데 바로 이 종교와 정치의 관계 그리고 철학의 관계를 설명한 책이 신학전치론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책이고요. 매우 재밌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뤄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강독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정치론이라고 하는 책은 바로 이 정치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는 기본적으로 강제의 영역이고 본인의 깨달음이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도 작동해야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야만 모두에게 유익할 수가 있는 거죠. 동의하는 사람이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건 깨달은 사람이건 깨닫지 않은 사람이건 다 이 안에서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유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정치가 작동해야 하고 그렇게 국가가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중요한 것은 철학적 진리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서 그런 좋은 기능을 할 수가 없다고 스피노자는 생각해요. 자, 그런데 동시에 종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 실제로 인간에게 유익하려면, 정치가, 국가가 인간에게 유익하려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려면 그것은 철저하게 진짜여야 한다. 진리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진리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건 모두에게 유익하기가 어려운 거죠. 진리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하지만 모두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대중들에게도 강제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유익할 수 있으려면 종교와 같은 어떤 것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스피노자의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드러나게 종교 얘기를 하고 드러나게 철학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 정치에 관한 얘기, 국가에 관한 얘기, 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법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법이요, 잘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지키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지키고 싶어도 지키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놨다.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악법 또는 쓸데없는 법 또는 뭐라 그러나요? 아무튼 그런 법들이 가끔씩 있죠. 뭔가 쓸데없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키기도 어렵고 지킨다 한들 별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는 이런 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진리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거죠. 진리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본론으로 들어가면 확인하겠지만 인간의 본성, 네이처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본성에 거스르는 법은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한테 날아다니라고 하는 법을 만들면 지킬 수 있나요? 새야 날아다닐 수 있죠. 그러나 인간에게 날아만 다녀야 된다. 땅을 밟지 말고 다니라고 법으로 강제하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자라 한들 그런 법은 지키도록 강요할 방법이 없는 거죠. 왜?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법은 기본적으로 매우 지금 쉬운 예를 들었지만 진리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지킬 도리가 없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본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몰라도 지키면 그에게 유리한 법인 거죠. 자, 그런 법을 그러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조차 지키도록 하려면 법에는 어떤 종교적 아우라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법을 한편으로는 그 법을 지키면 나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켜야지라고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법을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꾸짖기 때문에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셧다운 제도 그런 거 되게 남학생들 또 여학생들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싫어하죠. 청소년들이 이제 아니니까 상관없겠지만 자 셧다운 제도가 있다고 해봅시다. 게임 몇 시 이상 지나면 청소년들은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시다. 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법을 자기에게 궁극적으로 이롭다는 것을 깨닫고 지키는 사람도 한편에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감시하고 처벌하지 않으면 지키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 법이 궁극적으로 청소년에게 이롭다고 가정하고 얘기해 봅시다. 이롭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이로움을 스스로 깨닫고 지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해서 감시와 처벌 조항이 있어야만 억지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로움은 자, 이롭다고 가정했으니까요. 그 이로움은 둘 다 누리는 거죠. 깨닫는 사람이건 깨닫지 않는 사람이건 둘 다 누리는 것이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강제가 사실상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강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바로 그 강제적 요소를 법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강제적 요소라는 게 뭐냐? 종교와 유사한 거죠. 뭐예요? 종교는 이 말을 따르면 복을 받고 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벌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철학과 다르죠. 철학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얘기하는 거고 무엇이 이롭고 해로운지 진리인지 아닌지를 얘기하는 거라면 종교는 말을 지키면 복받고 내 말을 어기면 혼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정치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철학적 기반이 없으면 잘못된 정치가 되는 거고 그러나 종교적인 어떤 효과 장치, 영향을 강제 장치 이것이 없으면 유효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해되나요? 자, 정치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스피노자의 판단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자, 다시 서문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그래서 어쨌든 정치론을 쓰기 시작했다. 이 책의 6장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자, 챕터 6, 6장까지 쓰고 나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7, 8, 9, 10, 11장을 쓰다가 죽었어요. 제 1장은 작품 전체에 대한 도입 성격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첫 번째로 도입을 다룰 겁니다. 제 2장은 자연적 권리에 대해 논합니다. 자연적 권리. 이 자연적 권리를 줄여서 자연권이라고도 표현하죠. Natural Right라는 거예요. Natural Right라고 하는 개념은 17세기 정치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21세기에 오늘날 자연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드물죠. 그냥 뭐 인권이다, 뭐 천부인권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근데 바로 이런 인권,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의 선구격의 개념이 자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natural이라는 말은 자연적이라는 말은 동시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타고난 이런 뜻이에요. nature, 자연, 본성, 타고난.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생득적인, 천부적인, 즉 하늘이 부여한 이런 얘기예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이런 생각이 17세기의
근대적 정치 사상의 아주 기본 가정입니다. 바로 이 자연적 권리에 관한 이야기를 2장에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3장은 최고 권력의 권리, 국가의 권리. 자, 우리나라 헌법도요, 재미있는 게 헌법을 보시면 국민의 기본권을 먼저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국가 권력의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하죠. 순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 이전에 왕정 시절을 상상해 보면요, 왕권 신수설이라는 표현 들어봤죠? 왕의 권리가 신으로부터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왕이 허락한 것이 백성들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또는 신하들의 권리가 되는 거죠. 왕의 허가 없이 피치자의 권리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완전히 뒤집어서 마치 현대의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 그러하듯이 지금 스피노자는 자연적 권리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최고 권력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즉 정치 또는 국가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국가 먼저 백성 나중이 아니라 자연적 권리, 타고나는 권리가 무엇이냐를 먼저 얘기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국가에 대한 권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근대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4장은 어떤 정치적 과제가 최고 권력의 통치에 달려 있는지, 제5장은 한 사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궁극의 것,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6장은 자의적 지배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군주의 지배가 어떤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논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순서대로 다룹니다. 현재 제7장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잘 조직된 군주정의 질서와 관련된 앞의 제6장에서 언급한 모든 요소들을 차례대로 증명합니다. 자, 여기서 증명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귀족의 지배와 인민의 지배로 마지막으로 법률과 그 밖의 특수한 정치적 문제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아쉽게도 11장을 쓰다가 스피노자가 죽었기 때문에 인민의 지배에 해당하는 민주정에 관한 얘기가 아주 단편만 소개되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작성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법률과 그 밖의 특수한 정치적 문제들. 그것이 무엇이었을지 모르지만 뭔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다 쓰지 못하고 죽었어요. 자, 이 정도가 이제 스피노자가 죽기 한 해 전에 친구에게 쓴 편지를 서문격으로 붙여놓은 것인데 그걸 통해서도 이미 스피노자가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가 살짝은 드러나죠. 자, 증명 얘기를 해봅시다. 증명.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 스피노자의 핵심 저서인데요. 가장 유명한 책이고 가장 중요한 책인데 이 윤리학의 전체 제목이 뭐냐면 에티카 모레 게오메트리코 데몬스트라타, 기하학적 방법으로 증명된 윤리학,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증명. 그 당시 17세기의 사람들은 뭐랄까요, 종교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그전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어디서 찾아왔냐면 성경에서 찾아왔어요.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다, 이런 식으로요. 대표적으로 이제 17세기의 동시대에도요, 이게 이제 전부 다 이런 스피노자와 같은 근대적인 학자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전통적인 스타일의 학자들이 많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그들 간의 이 경쟁, 지적 경쟁이 벌어졌는데 영국에서만 해도요, 필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가부장지배론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 바로 이 필머의 가부장지배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이 존 로크의 통치론이에요. 이 가부장지배론은 내용이 거의 다 성서 인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야 된다. 누군가가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에 어느 책에 몇 장 몇 절을 봐라. 그럼 거기에 보면 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한테 복종해야 되고 남자가 여자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그냥 정당화하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독교 세계에서는 성경은 무조건 진리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17세기의 이 근대적인 학자들은 그런 식의 논증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성서가 진리인지 여부조차가 다시 논쟁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내적 정합성에 따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을 전제로 먼저 제시한다면 그 전제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논증이 또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이 일단 확인된 후에야 비로소 그것으로부터 다른 또 논증이 가능해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여기에서 제가 아까 앞의 제6장에서 언급한 모든 요소들을 차례대로 증명합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5장에서 군주정이 어떤 군주정이 제일 좋은 군주정이냐,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저렇게 돼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해요. 그럼 보통 그냥 주장만 하고 끝난다. 그럼 그건 증명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증명이 안 된 주장을 우리가 옳은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그것은 그냥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 그럼 오피니언에 불과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피니언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의미 있는 아규먼트가 되려면 논리적으로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논리적 뒷받침을 스피노자는 계속해서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장이 제기되고 그 다음에 증명이 제시되고 주장이 제시되고 다시 증명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이 증명은 이 모든 논의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A라고 하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미 확인된 그 이전의 주장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얘기를 전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피노자의 주장은 거대한 거미줄과 같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을 보면 어떤 주장을 하고 나서는 이와 관련해서는 어디를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과 관련된 논증을 어디에서 했다. 그럼 다시 거기로 가서 그 논증이 옳고 그른지를 따져서 봐야 돼요. 그럼 또 그 논증 과정이 나오는데 그것은 또 어디를 봐라 이렇게 또 지시를 해놓죠. 이것을 refer. 자, 학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다 보면 리포트 같은 걸 쓸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쓰다가 맨 밑에 주석을 다는 흉내들을 아마 낼 겁니다. 그것을 레퍼런스라고 불러요. 또는 뭐 각주, 미주 뭐 이렇게 주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뭐냐면 무엇을 참조했다, 참조하라 이런 얘기죠. 리퍼 한다는 얘기예요. 뭘 봐라 이거예요. 보면 뭐 어쩔 건데. 그럼 거기에 보면 내 주장의 근거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또 보면 거기에도 주장의 근거가 나와 있겠죠. 그럼 그걸 따라가다 보면 무한하게 연결이 돼요. 그렇게 내적으로 하나의 일관된 체계 안에 우리의 지식이 있는 거죠. 우리의 지식은 이제 더 이상 17세기 근대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더 이상 초월적인 곳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것이 진리다라고 계시해주고 그 계시를 들은 사람만 그 진리를 알고 그러니까 그 진리를 누군가가 말하면 그 말이 곧 진리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최근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만희 씨라고 하는 신천지의 총회장 또는 교주, 이분을 지금 뭐 어쨌든 언론 보도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 뭐 가지고 있는 인상들이 다 그럴 텐데 사람들이 마치 신처럼 떠받든단 말이에요. 뭐 한때는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주장도 했다 그러는데 그 말은 뭐냐면 여전히 유럽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전근대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진리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진리는 우리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깥에 있는 진리를 바깥에 있는 그 초월적 존재가 안에다가 이렇게 던져주지 않는 한 우리가 스스로 알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신이 초월적인 존재가 바깥에서 진리를 이렇게 안으로 던졌을 때 이것이 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드러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드러난 걸 누군가가 봤어요. 남보다 먼저. 그래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먼저 안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선지자, 선각자.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prophecy. 그러니까 예언자나 선지자는 다 같은 단어의 한국어 다른 번역어인데 그게 다 이런 식의 진리관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자, 이만희, 신천지 이런 걸 상상해 보시면 돼요. 또는 기존의 기독교에서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근대적인 진리관에 근거해서 진리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초월적인 이 세계의 바깥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알려주는 것 외에는 우리가 방법이 없는데 이걸 신이 계시했고 그것을 누군가가 먼저 봤어요. 선택받은 거죠. 그래서 선각자고 그 선각자가 남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미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따르는 거예요. 제자들이죠. 또는 신도들이죠. 뭘 믿어요? 바로 이 바깥에 있는 진리, 그리고 계시된 진리, 또 선지자, 선각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진리를 믿는 거죠. 이게 과거의 진리관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것이 진리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믿으면 믿을 수 있는데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죠. 되게 순환 논증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증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순환적이라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증명을 우회하는 방식의 이런 진리관을 과거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7세기 근대인들은 그렇게 진리를 생각하지 않고 진리를 이 안에서, 이 세계 안에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치와 관련된 진리도 그 이전 시대에는 정치에 관련된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성경에서 찾는 거죠. 왜? 성경은 신이 계시한 것을 선지자, 선각자가 받은 것이고 우리에게 예언해 준 것이니까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따르면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 진리, 성경책 보고 믿고 실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 이 17세기 이후에 특히 스피노자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정치에 대한 이해는 정치를 과학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뭐냐? 논리적이고 논증적으로 철저하게 요소를 다 분해해서 그것들의 관계를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증되지 않은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의 정치관, 이것이 스피노자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증명에 대한 얘기. 증명이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공적이었느냐, 성공적이지 못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다만 스피노자는 자기의 정치적 아규먼트를 증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우리가 정치적 토론을 할 때 주장을 하죠. 그러나 주장을 할 때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논증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거고 자기 의견의 피력에 불과한 거죠. 자,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논증과 의견의 피력을 구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논증도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또 때로는 의견을 의미 있는 주장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런 도치된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걸 잘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